내년이 오히려 본격적인 금리 인하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산의 가격은 유동성의 함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가 본격적인 상승세예요. 비트코인의 서사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아서 시기를 놓친 분들이 지금 땅을 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인터넷이다라는 게 지금 톱니의 서사거든요. IMF 이후에 부동산 버블이 처음 이제 시작될 단계에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걸어온 시간만큼 내가 걸어가면 내가 지금 1.6억 원어치 사두면 그게 1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전문가이시죠. 김창익 대표님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요즘에 그 비트코인이 조금 빠졌다가 다시 좀 회복을 했는데 요 사이에 뭐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또 막 회복하고 그래가지고 요즘 코인 시장도 생각보다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돌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요번에 또 금리도 인하된 그런 걸 겸해가지고 대표님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요즘 비트코인이 회복한 다음에 한 1억 6천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약간 주춤하고 있는 요 모양새 뭐 어떤 이유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단 금리를 그 연준이 인하를 했으니까 이 대목에서 한번 이제 상승세가 네.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비트코인이나 지금 이더리움 뭐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기대했던 거에는 못 미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 지금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일단 그냥 이론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시점에서는 이제 유동성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한 시점을 잘라서 보면. 근데 이제 그 유동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 투자되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상품 간의 제로섬 게임이니까 지금 금리가 낮아져서 분명히 이제 돈의 이동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는 맞을 것 같은데 네. 흘러 들어온 총액이 어떤 포트폴리오들로 이제 분배가 되느냐의 문제에서는 뭔가 이제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암호화폐에 들어올 거라고 기대했던 돈들이 지금 금이나 주식시장이나 다른 상품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확인해보지 않더라도 돈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 지금 다른 게 분명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 확인해보시면 미국 지금 증시나 금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금이나 이제 미국 증시 주식이 상승하는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제 맥스를 찍고 진정이 되면 상승할 수 있는 서사가 형성됐을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암호화폐 쪽으로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코인 시장에 있는 유동성의 뭐 일부는 조금 더 더해졌겠지만 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추세 정도이지. 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시점을 잘라놓고 생각해요. 대세적으로 뭐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네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이 코인 시장에 뭐 유의미한 어떤 호재라든지 뭐 이런 게 없는 좀 조용한 시장 분위기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원래 코인 시장에서 기대했던 가장 큰 어떤 대형 이벤트가 트럼프가 처음에 이제 행정명령으로 약속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준비금으로 사는 그 이벤트가 하나 있었고 금리가 이제 대세 하락을 할 거라는 유동성이 이제 대폭 증가할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맞물리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또 이제 4년 그 주기설의 어떤 대세 상승기라고 기대했던 그 국면이 이제 10월, 11월 정도에 이제 맞물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가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두 가지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가 그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사는 거가 현실화 될 거냐. 네. 그러니까 최근의 분위기만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정치적으로는 내년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만약에 사는 방법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로 이제 실제 매입 시점을 늦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흘러나온 뉴스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트럼프 정부의 비트코인 준비금 매입이 사실은 그 사실상은 무산됐다. 그러니까 방법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데이비 sak스라는 그 크립토 짜르 밑에 그 방법을 찾는 그 실무자가 있었는데 네. 그 실무자가 최근에 그 백악관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무자가 못 찾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임무가 세금을 쓰지 않고도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100만 개를 구입하는 지금 20만 개 정도가 있으니까 이제 80만 개를 구입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저기 머리 좋은 사람들을 고용했으니 머리 좋은 니네들이 한번 찾아봐라라고 이제 크립토 짜르하고 이제 상무장관하고 재무장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재무장관은 이제 모션은 취하겠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차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상무장관하고 하워드 러튼이
마크닉 상무장관하고 데이비 sak스 그 이제 조직이 이제 크립토 짜르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 사는 방법의 어떤 아이디어를 첫 번째는 못 찾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찾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등의 이제 어떤 대안들이 생겼는데 굳이 준비금을 달러 패권을 위협하면서까지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되는가라는 어떤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뇌피셜인데 네. 이제 어쨌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실제 팩트는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이 어쨌거나 아직은 공표되지 않았다. 네. 거. 여기서 이제 일단 실망을 좀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금리가 인하는 됐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빅스텝 또는 어떤 대세 하락의 어떤 국면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왜냐면은 이번에도 이제 FOMC 회의를 열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를 할 때 이제 고용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문제는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어떤 균형점을 찾는 이제 방법에서 소폭이난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무시하는 정도의 어떤 금리 인하까지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면 그럼 금리 인하 속도나 폭이 기대했던 것보다 높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은 선반영된 가격들이 이미 이제 1억 6천까지 끌어올렸는데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에 지금은 비트코인 쪽보다는 다른 곳에서 좀 더 돈 벌 기회가 많다. 이렇게 시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비트코인에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다른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좌라는 플랫폼 안에 자기 계좌 안에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근데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뭐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완성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자산가들의 일차적인 이제 기본값이에요. 기본기예요. 내 지갑 속에 현금을 들고 있지 않는 이상은 어떤 자산인가에는 분명히 넣어놨을 텐데 그 자산이 지금 비트코인이 아니라면 주식이나 금이나 뭐 다른 거겠죠. 네. 그러면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이 막 공급이 돼서 가격이 오르면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때쯤 가면 코인이 좀 싸 보인다 하면서 네네. 다시 올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 일단 시세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그 차익 실현을 한 돈이 어딘가로는 또 이제 순환해야 되는데 그 차례가 이제 금리 실제로 11월 달에 이제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하거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보다는 실물 경제 침체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는 서사가 이제 형성이 돼서 인플레이션을 좀 감수하더라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QE를 해야 된다. 이제 돈을 풀거나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제 그 서사가 이제 대세가 되면 아마 무섭게 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희소성이 있고 어딘가에는 가치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쏠리는 이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분명히 쏠리게 되면 이제 대세 형성할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그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거라는 어떤 확신이 이제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금리 인하하면서 한 2번 정도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들은 있었는데 그 정도 한 3번 내리면 상당히 그래도 유동성에는 좀 공급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상반기 예측을 할 때 대세는 올해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스몰 스텝으로 3번 0.25% 포인트 정도씩 해서 3번을 내릴 거다. 그럼 이제 0.75% 포인트가 낮춰지는 거고 4%대에서 3%로 이제 넘어가기 직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목표 이제 금리가 2%대, 3%대가 이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금리라고 보면은 내년에 이제 뭐 중간 스텝이나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두세 번 낮추면 그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서사 크게 이제 전망되는 서사였는데 갑자기 이제 경기 침체론이 불거지고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7월 달에도 이제 금리를 이제 빨리 낮춰서 4번 정도 낮출 거라는 기대가 이제 선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 선반영된 기대보다는 지금 실제가 이제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 다시 돌아온 건데 중간에 한번 커졌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상대로 생각하면 이제 그때보다는 좀 실망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대된 기대가. 그러면은 아직 비트코인의 차례가 안 왔을 뿐이고 온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유의미한 상승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반기가 한 3개월 가량 뭐 남아 있으니까요. 아직 뭐 좀 더 상승 여력이 여전히 많다. 올해 안에도 이렇게 좀 보세요. 아니면 내년까지 좀 봐야 된다. 저는 그냥 그 올해 3번 낮추는 것 플러스 내년이 오히려 본격적인 금리 인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 침체에 대한 지금 두려움이 이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실제 시장에서도 이제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대공황 얘기까지 나오니까 근데 구조적으로
대공황은 사실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자본주의 경제는 그게 내재화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조정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언제 어느 정도 충격으로 올까를 이제 약화시키는 게 이제 관건이지. 사실 공황이라는 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오거든요. 공황이라는 게 이제 구매력이 약화돼서 이제 생산되는 거를 소비하지 못할 때 공황이 이제 초과 생산이 공황이라는 의미인데 언제든지 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AI나 이제 휴머노이드가 이제 보편화가 돼서 기술력 이게 이제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큰 기술력의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데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생산력은 증가하는데 이게 부가 쏠리게 되거든요. 구매력이.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제 그 생산력으로 생산된 제품도 사줘야 되는데 못 사줘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뭐 저기 현대차의 정의선 같은 이제 재벌이 아니면 극단적으로 가면 그분들의 생산성은 극대화돼서 그분들의 부는 더 늘어나고 자산은 늘어나는데 현대차하고 갤럭시를 사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공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자본주의 주기로 보면 10년마다 이제 크고 작은 금융공황들이 와요. 이제 그리고 한 80년 주기로 이제 1930년대 있었던 29년에 이제 그 블랙먼데이로 발발했던 그 정도 되는 급의 이제 대공황이 80년 주기로 온다라는 게 이제 경제학계 정설이거든요. 네. 그럼 그게 지금 올 때가 됐어요. 1930년대니까 8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QE라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그 저기 최종 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이 커지고 양적 완화 실제로 돈을 그냥 쉽게 말하면 지폐를 그냥 인쇄해서 그 소비자들의 지갑에 꽂아주는 그 양적 완화라는 기법이 금융 위기 때 이제 처음 생기면서 그 공황이 이제 뒤로 늦춰진 거예요. 구매력을 강제로 그냥 뿌려준 거죠. 그 사실은 금융위기 전후에 원래 주기대로 보면은 구매력이 이제 현격히 낮아지고 생산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대공황이 한번 올 거라고 이제 예측됐던 국면인데 그 국면이 지금 한 20년 늦춰진 거죠. 최근에 그 대공황설을 막 얘기하고 다니는 이제 그런 분들의 기저에는 대공황이라는 어떤 공황 상태는 80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로 그게 늦춰졌으니 그게 언젠가는 올 거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경기 침체론이 자꾸 불거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그게 이제 거의 목전에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온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언제 어느 정도 세게 오느냐 이거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정확히 자기가 예측해서 얘기한다고 하시는 분의 얘기는 100% 거짓말이에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의 인하 주기로 보면 금리 인하는 본격적으로 내년이에요. 그러면은 유동성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산의 가격은 유동성의 함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가 본격적인 상승세예요.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좀 안 올라가는 것 같아 보여도 아직 뭐 조금 더 여력은 충분히 있다. 네, 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 경제 위기나 이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우려가 지금 금에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비트코인의 그 역할을 사실 금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금 쪽이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해 있는데 여전히 더 좋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만의 뭔가 다른 게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됩니까? 지금 금 가격 뭐 거의 4,000달러까지 가 있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예전의 어떤 표현대로 하면 음모론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리 좀 빌드업을 하면 그 많은 분들이 20년 전만 해도 화폐 그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음모론이라고 했어요. 네. 일루미나티나 뭐 프리메이슨이 있는 건 실제로 있는 거냐, 뭐 연준이 무슨 저기 민간 기업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로스차일드 가문 얘기하고 하면 근데 실제로 다 존재하는 얘기라는 거를 이제 지금 사람들이 알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화폐라는 어떤 패권의 문제를 가진 그 대상들을 투자를 할 때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가장 극단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은 그 정보 기관들 그 요원들의 그 매뉴얼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사파리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30m 바깥에서 덤불이 막 바스락거렸어요. 그럼 그게 뭔지는 확인하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그게 바람이었는지 토끼인지 호랑인지. 지금 정확한 실체를 모를 때는 그게 호랑이라고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설정하는 게 내 성전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자산 패권의 어떤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내가 투자해서 성공하거나 최소한 많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상황을 덤불이 흔들린 이 상황을 이제 바람이나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라고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팩트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의 뒤에는 호랑이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내 투자 생존에 좋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정체돼 있고 반대로 금과 주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덤불이 그 풀숲에서 덤불이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 뒤에 어떤 그 시장을 움직이는 호랑이가 있는데 그 호랑이의 이익에 지금 이 금 상승과 그 주식 시장의 상승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 여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유리하다면 네. 굳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음모론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빌드업을 해놓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떤 데이터나 근거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금과 미국 증시 가격의 상승은 그 상승으로 인해서 유리한 세력들, 네. 세력이라고 하면 또 이제 또 이상한 느낌이 나니까 그걸로 인해서 유리한 투자자들이 뭔가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충분히 그럴 힘이 있는 미국 정부나 월가의 어떤 패권자들이 있고 그 패권자들한테 지금 이 국면이 유리하다면 이 국면을 그들이 만들었다고 판단하는 게 내 투자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 가격의 상승과 주식 가격의 상승으로 유리한 주체가 누구냐? 월가예요. 근본이제 이후에 항상 금의 어떤 공급망과 그리고 이제 그 닉슨 쇼크 이후에 자산 시장의 어떤 그 공급망은 월가나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 그 유로 달러 시장의 어떤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장 가격, 시장의 어떤 그 수급하고는 시장의 수급도 물론 그들이 결정하는 수도 있지만 이게 상승 국면이 분명히 올 것 같은데 왠지 지금 안 오고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자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는 인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덤불 뒤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걸 어떤 전문가가 뜯어보면 금 가격의 상승으로 JP모건이나 옛날에 베어스턴즈 같은 어떤 그 금속의 그 선물 투자를 많이 했던 그 월가의 금융 투자 기관들이 지금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저의 이제 추론이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이라는 전통 자산, 은이라는 전통 자산, 그리고 주식 채권이라는 금융 자산은 지난 100년간 월가하고 시티 오브 런던이 장악한 시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의 차익은 가장 많은 부분은 그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고 지금 그들이 이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게 선물 시장이라는 거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꼬리로 몸통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그렇죠. 있는 자산의 규모보다 훨씬 더 네. 많은 규모로 유동성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위적으로 눌려 있고 금과 그리고 주식시장의 가격은 왠지 모르겠지만 뭔가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어떤 동력보다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비트코인 투자나 다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금이랑 은 투자하던 분들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면은 네네. 이거 아무리 봐도 올라가야 될 타이밍인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투자하고 있으면 약간 미련하다고 막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막 몇 배씩 올라가는 네네. 거 보면 결국에 가치를 아무리 눌러도 나중에는 본래 가치로 이제 찾아간다.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시장 전체로 보면은 모든 투자 상품은 실물 자산이 아닌 거. 우리의 그냥 금융 투자 상품은 그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순환해요. 어떤 거에서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B로 옮겨 타고 B에서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또 C로 옮겨가고 그게 계속 순환하는데 궁극의 저장소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금, 은이고 네. 미국의 채권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게 디지털화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지금 이제 서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더리움 정도가 그 역할을 순환하는데 가장 최종착지이고 그 중간에서 계속 이제 순환하는 거죠. 그걸 기술적으로 누군가는 이제 활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버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거를 올라간다고 너무 조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네네. 다음 내 차례가 올 거라는 걸 기다려 보는 것도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멈춘 시계가 하루에 한 번은 맞잖아요. 하루에 네. 두 번 맞는 거죠. 24시간이니까. 그런데 내가 멈춰 있는 시계를 차고 다녀도 네. 하루에 두 번은 정확하게 맞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시계를 이제 맞추겠다고 계속 이걸 따라가면 돌리면 계속 뒤쫓아가는 거죠. 지금 이제 금이 올라간다고 내가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에 있는 돈을 금으로 갈아탔다. 그러면 이제 금의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시는 움직임이 생겼을 때 비트코인은 또 나는 이제 시세차익을 못 거두는 거고 금은 또 다시 또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주기나 이런 그 기술적인 분석에 능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멈춘 시계를 그냥 하루에 두 번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조금 그 4년 주기가 있을 테니까 내가 좀 하락하더라도 나는 감내하고 이걸 가지고 있을게 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신 분이 아니라면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삼성전자 엄청 올라가는데 그 삼성전자 그냥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또 많이 회복했는데 네네. 괜히 그거 중간에 먼저 회복해보겠다고 막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회복 그렇죠. 못한 경우도 네네.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리 내가 사놓은 거를 좀 믿고 갈 필요도 있다. 네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창익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또 그 멘트만 들으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강남 아파트는 그 부동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부동산의 최상급지라고 하는 아파트. 그 네. 중에서도 이제 상승률이나 상승폭이 가장 큰 강남 이제 압구정동 아파트를 대명사로 예를 든 거예요. 뭐 그냥 강남 아파트라고 해서 자극적으로 그냥 딱 그 강남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오른 것들. 네, 많이 오른 자산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나 이제 실제 수익률 면에서 강남 아파트만한 투자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가장 그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투자처였는지를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희소성이라는 네. 일단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남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고 현금으로라도 지금 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10억이 비싸져도 사겠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실제로 강남 아파트가 지금 공급되는 물량은 적으니까 그럼 그런 자산의 유동성이 증가할 때 그 저장해두는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은 계속 우상향하고 강남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르니까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파트라는 거는 쉽게 50년 이후에 재건축을 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도 어쨌거나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그거는 불변하는 거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불변성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뭐 지금 압구정동 아파트를 그 블록을 다 재건축을 해도 2만 가구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전국에서 그런 정도의 어떤 주거의 질을 원하시는 분들은 10만 명이 넘는데 2만 채가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건축을 해서 일반 분양이 뭐 10%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10%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2천 가구 정도인데 그러면 10만 대 2천 정도의 이제 초과 이제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산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 금이라는 자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라는 자산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디지털로 복제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로 복제했을 때는 코드로 복제했을 때는 그게 불변성도 훨씬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희소성도 2,100만 개로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확정된 이제 희소성이 생기니까 본질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 속성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희소성으로도 그렇고 뭐 불변성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동성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은 뭐 강남 아파트보다 나쁠 게 없다. 네. 이건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자산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비트코인은 이제 실체가 없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왜냐면 이제 전 세계 70억 인구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다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5천만 명의 인구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나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지난 50년간 우상향하는 걸 경험했으니까 그냥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종교적인 어떤 신앙이 됐죠. 근데 만약에 그것보다 더 우월한 어떤 자산이 생겼을 때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압구정동 그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입주를 할 때까지는 적어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달러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 화폐 시스템이 유지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강남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뭐 많게는 2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그 맥시멈이 평당 2억이라고 하면 평당 4, 5억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한 10년 전으로 따지면 뭐 홍콩의 아파트 가격, 일본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 원화로 하면 3억 정도 평당이었다고 그게 맥시멈이라고 이제 보면 우리도 20년 전 가치로 했을 때 평당 3억이 맥시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가치로 하면 그게 뭐 한 2배 정도 두세 배 올랐다고 보면 한 4, 5억에서 뭐 많게는 뭐 한 6억까지도 가능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왜냐면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일단 절대량이 커지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이게 덩어리가 커지고 나면 이게 처음에 조만했을 때는 막 뭐 몇 바퀴 굴리는 게 쉽지만 이게 막 집채만해지고 하면 이게 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절대량으로
붙는 어떤 그 시가총액은 그 이전보다 훨씬 커지는 건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승률로 보면 지난 15년간 지금 현대아파트가 4배 올랐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15년간 똑같은 상승률을 경험하지는 쉽지 않을 거다. 그 상승 금액은 절대적으로 클 거예요, 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100억짜리 아파트가 200원 되겠죠. 15년 동안. 그래봤자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률로 따지면 옛날만큼 과거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 다른 자산의 저장소를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그 자산이 지금 우리가 찾아보면 현재 인류가 만들어 놓은 자산 중에서는 크립토 암호화폐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물론 다른 대안들이 만들어지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다른 자산들이 만들어지고 그 자산들이 그 자신들의 서사를 쓰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암호화폐나 이런 크립토는 서사가 더 많이 받아들여질 거고 그 서사가 최종적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지 않을 거다. 어떤 대안들이 나타나서 그 크립토의 어떤 그 자산 저장소, 구매력 저장의 어떤 그 금고로서의 가치가 이제 희석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의 어떤 금 미래 사이에는 이제 강남 아파트라는 최상급지의 자산이 뭔가로 대체된다면 그게 비트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요즘에 그 인터넷 돌아다니는 뭐 이렇게 짤 같은 거 보면은 10년 전에 1억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비트코인에 뭐 비트코인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보면 뭐 엔비디아 뭐 100몇십억 돼 있다 뭐 이러는데 그 옆에 한 켠에 혼자 비트코인만 320 몇 억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트코인이 증명한 거잖아요. 네네. 10년간 투자 성과가 그 전 세계 어떤 거보다 더 좋았다는 걸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찌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얼마 갈까요? 뭐 망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뭐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변동성이라는 거가 지난 이제 반감기 때도 가장 급격한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80% 정도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올까 봐. 그 트라우마가 그 아마 그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은 상승폭은 적지만 그런 상처는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100만 원, 200만 원에 투자한 사람들 막 떼돈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지인들이 이제 유력한 그러니까 크립토 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선도적이었던 분들이 지인분들로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알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 건데 그분들이 처음 권유해 주셨을 때가 60만 원이었거든요. 60만 원. 그럼 최근에 제가 이제 투자한 금액을 만약에 그 당시에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였을까 이런 생각 수십 번도 더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무의미한 게 제가 만약에 60만 원에 그걸 투자했더라면 그게 6천만 원이 됐으면 제가 그거를 안 팔았을까. 제 성격상 팔았을 거예요. 저 소심한 성격상. 아마 6천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에 산 게 600만 원만 돼도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투자했으면이라는 그 어떤 가정은 상당히 무의미하고 그리고 또 그때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8천만 원까지 갔다가 2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에도 이제 60만 원에 투자했다면 2천만 원까지 갔으면 많이 번 거잖아요. 많이 번 거죠. 그분들도 트라우마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이 기준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1억 6천이 기준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반감기 때 이제 대세 하락기 때 그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모든 분들이 크립토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한 번이 이제 그 본전을 되찾고 또는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은 다음에 엑시트 하신 분들한테 앞으로 대세 상승이 또 있을 거고 장기적 우상향할 거니까 비트코인 지금 투자 왜 안 하세요라고 하면 그분들은 손살을 칠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건 안 벌건 이거는 두 번째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시기를 지나서 지금 이제 보면 4년 반감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 하락기는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인간의 서사가 그 과거의 경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게 기본값이 돼서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80%까지 떨어지는 국면은 아닐지라도 이게 이제 1억 지금 6천인데 유동성 때문에 내년에 뭐 예를 들어서 2배 상승 정도 해서 3억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정받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조로 생각하는 과거처럼 막 7, 80% 빠지고 뭐 이런 거는 앞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그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구조가 과거에는 이게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전통적인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면 내재 가치라는 게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화폐라는 어떤 서사 자체가 내재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은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떤 매출이라는 게 있고 이제 수익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치를 평가하는데 월가가 평가하는 그 툴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인간의 심리나 서사가 최종적으로 많은 거를 결정하는 상황인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그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내재하고 있는 구조만 딱 보면은 반감기 때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공급량이 줄어든다. 네. 이거 한 가지 빼고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저기 사토시 나카모토가 암호화과 블록체인 기술과 여러 가지 이제 크립토를 만들려고 했던 그 당시 이제 그 초기 개발자들의 어떤 그 지적 그 집단 지성을 결집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건데 사실은 그 전에 기반을 다져놓은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나 이론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네. 아담백이다, 뭐 닉제보다 해서 이제 뭐 비트골드다 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중지불이라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업 증명이나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크립토라는 화폐의 어떤 완성체로서의 어떤 상품을 못 만들어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문제를 해결한 상품을 만든 것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어떤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술적인 어떤 상품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딱 뜯어보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설계도상의 구조는 그냥 4년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격하고 연관된 거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이면 이제 세세한 것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설계도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상품을 보고 그걸 둘러싸고 이제 그걸 서사를 만드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비트코인 가치의 100%거든요.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또는 이제 그 전통 금융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사람들을 직관적으로 설득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그 툴들, 이를테면 퍼다, 네. 뭐 이제 등등의 어떤 그 도구들 그런 거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1%의 자산만 가지고 나머지 99%의 자산 이야기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가, 애국심, 네. 사랑,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의 어떤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생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없거든요. 근데 그때서 가치가 없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화폐가 가장 대표적인데 우리는 화폐를 자꾸 그 월가의 어떤 툴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야? 라고 딱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 그게 가치야. 그게 화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화폐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게 금이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금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게 똥이야라고 하면 그 순간 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본질적인 가치의 측정 방법인데 그거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안 하다니까 가장 작은 부분의 그 1%도 설명하지 못하는 가치평가 기준으로 자꾸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네. 그냥 지금은 디지털 금이야까지는 왔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까지는 저도 온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상으로 갈 거냐, 뭐 모든 자산들을 다 흡수하는 뭐 최종 저장 수단으로 갈 거냐 아니냐는 뭐 아직은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네네네. 어쨌든 금의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적절한 수단이다까지 그러니까 맞죠. 그게 저도 이제 지금 톱니라는 분의 그 얘기를 경계하면서도 귀담아 듣고 있는데 그분이 그 월가 JP모건에서 근무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월가의 금융맨이었잖아요. 지금 톱니라는 네. 분이. 근데 지금 자꾸 암호화폐 크립토 진영에서 그분의 얘기를 왜 귀담아 들을까라고 하면 그분만큼 월가 사람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언어로 그 크립토를 번역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월가의 그 제도권이 이 혁신 상품을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크립토라는 혁신 상품을 받아들여야 모든 혁신 상품은 사실은 제도권이 채택해 주느냐가 혁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혁명이 완전히 제도권을 뒤엎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크립토는 사실은 월가라는 기득권층 입장에서 보면 혁명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 혁명 세력에 만들어 놓은 이 그 혁신 제품을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려면 아이러니하지만 기득권인 월가가 이걸 채택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혁신과 그 기득권 간의 어떤 절충에 의한 발전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반 합처럼 그러니까 정이 이제 월가라면 반이 크립토인데 이게 합치되는 어떤 절충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제 보고 이 지금 서사를 월가한테 가장 그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톱니예요. 그 고객들이 찾아올 때 크립토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그분만큼 지금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분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도 이제 좀 경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월가 금융맨이었거든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거길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크립토의 본질이 뭐냐면 국가라는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가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국가라는 시스템한테 우리가 많은 권리를 이양해 준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저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화폐도 원래는 사실은 옛날에 금생업자들이 다 만들었잖아요. 네. 금 보관 증서로 이제 해주는 식으로 발전을 집회가 했지만 어쨌거나 그 우리가 지금 그 종로에 나가면은 거기에 계신 금은 공방들이 옛날에는 화폐를 만들었어요. 금화를 만들어서 판매했죠. 근데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화폐를 유통하다 보면 통일도 안 돼 있고 표준도 없고 함량도 속일 수 있고 이게 도금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매번 증명하면서 사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이거를 국가라는 기관이 이거를 표준화해서 네. 국가가 만들어 놓은 화폐를 우리가 다 통일해서 쓰는 게 내 비용이 화폐 사용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하고 나하고 만약에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유권 이전하는 거를 누가 증명을 해줘요? 그 싸울 거 아니에요. 대표님이 맞아요. 내가 분명히 대표님한테 내 집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주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나중에 가서 대표님한테 난 판 적 없어. 돈 받은 적 없어. 현금을 받아놓고. 네. 돈 받아놓은 적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힘센 사람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 힘이 더 세지니까 당연히 이제 설까지 넘어가겠지만. 그래서 내가 등기소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등기소라는 거는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명,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의 복제본을 책상 서랍 등기소의 책상 서랍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등기소 책상 서랍이 현실 세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그 등기소에 있는 서랍 안에 있는 그 서류가 실제 세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관료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관료제로 이상한데 이게 영어로 하면 뷰로크러시예요. 뷰로크러시가 뭐냐면은 책상 서랍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뷰로크러시거든요. 국가는 책상 서랍이라는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람들의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국가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비용 생산품이거든요. 주식도 거래소에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국가가 공인해 준 거니까 결국 국가가 한다고 보면은 국가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의 그 고비용을 국가라는 리바이어던한테 우리가 권한을 위임해 주고 세금을 내고 비용을 치르면서 그 비용이 만인의 투쟁 상태보다는 적다고 확신하니까 네.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가 갑이 될 때까지는 그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선거할 때까지는 막 가서 나한테 뭐 주인님이라고 하고 자기는 절하고. 절하고 뭐 하는데 국회의원 당선 딱 되는 순간 언제 그랬냐잖아요. 그리고 저기 청문회 때 기업인들이나 이제 시민들 불러놓고 자기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대답하는 사람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지금 국민의 대표기관에 와가지고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고 하잖아요. 갑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주인을 데려다가 종들이 앉아서 다그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권력이 집중돼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이 계속 하고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세금이라는 내가 세금을 연간 2천만 원을 내면 국가라는 어떤 그 공적기관이 내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공공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세금을 2천만 원만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5천만 원 내고 있는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세금이라는 어떤 언어로 번역돼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순간 이게 국가가 예전에 마이너리 투자 상태보다 더 싸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더 싼 대안들을 찾아보자. 우리가 지난 50년간 국가라는 저기 조직에 그 저비용 구조라고 생각해서 권력을 다 이용해 줬더니 얘네들이 이제 장난을 치더라. 화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가 2천만 원 내는 줄 알았더니 5천만 원 내야 되고 그리고 등기 이런 권력을 위임해 주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처음에는 그냥 그 수수료만 떼면 되는데 거기서 또 갑자기 세금 이제 모든 게 다 책상 서랍 안에 있으니까 세금 올리면 꼼짝없이 이제 과표가 다 이제 투명화돼 있으니까 세금을 떼가기 편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걸로 또 떼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대안을 찾아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모든 권력이 국가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힘이 그 권력을 좀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시민의 힘보다 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안을 못 찾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뾰족한 대안을. 근데 이제 암호화폐라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리고 또 이제 빅테크라는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가진 신진 젊은 세력들이 우리가 국가가 하는 그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더 싸게 제공해 줄게.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가 국가의 기능을 이양받아서 국가의 주조이익 그리고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우리가 그 이익을 국가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할게 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빅테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크립토의 어떤 공급망 또는 이제 보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 본질이 뭐냐면 국가와 연준과 그 월가가 독점했던 그 주조이익, 우리가 얘기하는 화폐 발행권의 어떤 이익, 그거를 사용자들에게 편의성하고 비용, 낮은 저비용 구조를 만들어줘서 달러라는 원화라는 국가의 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빅테크의 화폐를 쓰게끔 해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주조이익을 우리가 일정 부분 가져오겠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그 등기라는 역할, 그 어떤 계약의 어떤 그 증명, 소유권의 이전의 증명, 이런 계약들의 국가만 하는 그 뷰로크라시의 역할을 블록체인으로 옮겨서 그 수익을 우리가 일정 부분 나눠 갖겠다. 이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아주 일부분이긴 하겠지만 기업의 국가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기업이 그 국가 역할을 대신하는 맞아요. 거고 네. 그만큼 기업의 권력이 더 세졌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네. 가능한 걸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어찌 보면 어떤 성향의 차이긴 하겠지만 좋게 보는 분들은 이거야말로 최고의 어떤 자산 투자 가치가 아니겠느냐. 그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어떤 그 권력, 자산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대체할 게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식이나 어떤 일부 기업들의 그 신평사들의 그 신용 평가는 미국 국채보다 높았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더 일반화됐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 아직 지금은 뭐 금 정도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의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도 네. 있다. 그러니까 지금 크립토 진영이 하려고 하는 궁극의 본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BM은 쉽게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하는 그 서비스 재화와 상품과 서비스를 기술로 대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빅테크를 죽이고 싶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아니라 이제 월가인데 네. 이제 어쨌거나 그 과거 기득권을 가진 그 패권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빅테크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제거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네. 예전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려고 했을 때는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거가 됐죠. 네. 근데 박살냈죠. 네, 그러니까 그때 마크 저커버그는 기존의 화폐 제도라는 또는 국가라는 어떤 그 권력의 프레임을 깨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깨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제 상대방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강력한 제거 대상이었죠. 근데 지금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는 조금 다른데 피터 틸이라는 그 지금 페이팔 마피아의 어떤 대부는 내가 정면으로 과거 기득권의 프레임에 도전하는 거는 깨지기 쉽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우회하자. 그래서 협상을 하자. 저들도 우리를 무시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고 우리가 얻어낼 거를 얻자. 그래서 예전에 마크 저커버그나 그 빌 게이츠는 프레임을 깨자라고 했다가 실패하니까 그 프레임에 순응하는 쪽으로 선회했어요. 네. 이건 내가 프레임을 깨려고 봤더니 국가기관한테 대드는 거는 엄청난 비용이 이제 드는 거고, 그럼 나는 그냥 국가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월가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안에서 순응하면서 돈을 벌자라고 그냥 무릎을 꿇은 거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나 이제 그 피터 틸은 그 마크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가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면 깨진다. 저들도 타격을 입겠지만 그건 피하자. 그러면 우리가 우회하면서 이 프레임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정치 세력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 월가나 미국 정부나 연준하고 딜을 해서 기브앤테이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게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생태계를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투자하고도 사실 연관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거나 지금 빅테크나 크립토 진영이 하려고 하는 거는 미국 정부, 연준, 월가가 그동안 독점하고 있던 뷰로크라시라는 어떤 그 거대한 체제를 기술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제4의 권력이다. 보통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입법, 행정, 사법 다음에 이제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그냥 프레임으로 보면 미국 재무부, 백악관, 미국 정부, 그리고 연준이라는 또 중앙은행, 그리고 그걸 연결고리로 한 월가라는 상업은행들의 1, 2, 3이라는 이 화폐 시스템, 그리고 뷰로크라시를 독점했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조이익, 뷰로크라시의 어떤 이익을 제4의 기관인 빅테크가 이제는 n분의 1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원래 이 삼각축이 이걸 얼만큼 나눠주는 선에서 서로 합의를 하고 같이 갈 거냐. 이제 빅테크를 무시 못 하거든요. 이제 그 월가도. 그럼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를 나눠주고 내가 거기서 어느 정도 또 무엇을 취할 거냐. 이것도 이제 월가 쪽에 생각하면 또 그것도 고민이거든요. 내가 주긴 줘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얻는 게 뭐지? 라고 해서 새로운 또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RWA라고 하는 실물자산 토큰화거든요. 그게 이제 월가가 빅테크를 받아들인 이 변화된 이 기본값에서 이제 자신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또는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 찾은 게 이제 블랙록이나 JP모건의 RWA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실물 자산 토큰화예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뷰로크라시, 계약이나 등기 이런 걸로 얻는 이득을 디지털화해서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미국의 국채, 부동산, 채권, 주식 이런 것들을 다 토큰화해서 잘게 쪼개가지고 그게 이전되면 사실은 등기소에 가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 네. 이제 등기전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거 100%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 작업을 월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뷰로크러시를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나 빅테크들도 마찬가지로 저기 미국 정부랑 월가가 가지고 있는 이 화폐 제도를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들이 계속 발전하면 할수록 최종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는 거냐면 미국 정부만 손해 보는 거예요. 네. 월가하고 빅테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기 이익 구조를 만들 텐데 어떻게 가든지 간에 미국 정부는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그 이익 구조를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한 10년, 20년, 많게 30년, 50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국가라는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랑 굉장히 달라진 형태로 존재할 거예요. 물론 국가가 물리력이나 어떤 행정력을 아직까지는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지키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하는 세력보다는 훨씬 더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아직까지는 세니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 이거 세상이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국면이 올 텐데 그 달라진 세상의 초입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김창익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빅테크가 어찌 보면은 발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 정부일 수도 있지만 뭐 월가에서도 그런 걸 좀 일부 가지고 있었으니까 월가의 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가져오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월가에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이제 소유권 증명하는 뭐 등기나 이런 것들을 토큰화를 해버리면 사실상 전 세계에 있는 자산을 다 투자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자산들에 좀 이렇게 다 이제 지분을 막 투자하게 하고, 그러면 또 파생 상품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팔 수 있는 게 많아질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스테이블 코인이 돼야 뭐 그 다음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거 되는 순간 한국의 원화 가치 완전 박살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많잖아요. 원화를 왜 써야 되냐, 굳이 저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달러 기반에, 뭐 이런 걱정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그냥 본질적으로 보면 달러를 블록체인화한 거 상에 올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기술적인 걸 떠나서 디지털 달러라고 일단 개념을 잡고 보면 이거는 달러한테도 적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린 화폐 발행, 화폐 제도라는 거는 사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저비용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한테 독점권을 준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간단히 그냥 구도를 이분화해서 생각하면은 국가와 시민이죠. 시민이라는 화폐 소비자와 네. 국가라는 화폐 생산자예요. 근데 이 생산 구조가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은 미국의 재무부,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네. 그리고 월가라는 3자가 이 주조이익을 3등분해서 갖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정부 재무부는 채권을 저금리로 발행하는 권리가 주조이익이에요. 저금리로 자본을 조달한다. 네. 사실상 0%로. 연준은 그 채권을 사주고 4% 수수료를 받죠. 이자를 받죠. 그리고 본인들은 자산을 훨씬 싼 가격에 사요. MBS나 네. 이제 그 시중에 있는 자산들을 더 싸게 사죠. 자신들은 그 재무부한테는 비싼 수수료를 받고 여기서 생기는 그 차익이 연준의 주조이익이에요. 네. 월가는 연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이나 시민들한테 그보다는 고금리로 네. 신용 창출을 하서 대출을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월가의 주조이익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든 지금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이들이 이득을 본다는 거는 누구도 지금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제로섬 게임인데 화폐 시스템 안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시민이 이 3자의 이익을 다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걸 뭐 챙겨주는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 이용 수수료, 네. 뭐 카드 사용할 때는 카드 수수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말에는 또 안 되니까 이 시간 지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지만 주말이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부터 그 월요일 오전까지는 안 되잖아요. 365일 중에 네. 100일 정도는 우리 돈이 그 금융 시스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의 돈을 100일 동안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생기는 금리가 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또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월가의 예대마진, 연준의 대차대조표상의 어떤 자산 이익, 그리고 정부의 어떤 채권 발행 이익,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챙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월가 그 금융맨들의 연봉이 올랐다.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 연준이 갑자기 지금 연준 청사를 3억 달러 주고 리모델링한다. 네. 우리 비용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채권 발행을 더 많이 했다.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냈다는 얘기예요. 네.
사람들이 이걸 하나하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화폐 사용 비용을 이렇게 많이 내면서 이 화폐를 써야 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비용 화폐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빅테크들이 가만히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저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사업을 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기술로 해결해주고 그 불편을 해결해준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네. 지금 화폐 사용이 엄청나게 불편해진 거예요, 시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피터 틸이 페이팔을 만들 때 우리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그냥 전송을 시켜버리면 이 지체 시간도 없고 그리고 환전 송금 수수료도 없으니까 시민들에게 우리가 저비용 구조의 화폐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라는 청사진으로 페이팔 코인을 그러니까 페이팔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월가랑 기득권들이 반발하죠. 그러니까 이제 규제의 벽에 gat혀 있으니까 통화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냥 지불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발전하고 발전해서 피터 틸의 페이팔 코인이 2023년 발행된 PYUSD라는 페이팔 코인이 대표적으로 월가, 연준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 뉴욕 금융당국이 그리고 빅테크 사자가 다 만족하는 절충점을 만든 아이디어가 피터 틸이었거든요. 네. 그 피터 틸의 페이팔 코인이 지금 그 지니어스 액트의 그 준비금 구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미국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됩니다. 왜? 미국 국채를 우리가 사줍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 송금 수수료 없습니다. 네. 지체 비용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도 좋고 시민들은 어쨌거나 내가 저걸 쓰면 비용이 다운되니까 뭐 편하니까. 좋고 그럼 당연히 수요는 생기잖아요. 네. 근데 월가는 불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가는 뭔가를 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익 구조가 시민도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예전보다 커졌죠. 비용이 네. 줄어든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빅테크가 어느 정도 이익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스테이블코인 발행해서 발행수를 먹잖아요. 그럼 이 이익은 누군가로부터 가져와야 돼요. 제로섬 그렇죠. 게임이니까. 그럼 정부는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니까 좋고. 줄어들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누가 나눠준 거냐면 월가가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는 싫을 거 아니에요. 이 스테이블코인 네네. 구조가. 근데 왜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이면 더 뺏긴다. 그러니까 이제 손절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대신에 이자 주지 마라. 우리 그거 받아줄게. 대신에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면 이자 지급은 하지 마. 그래서 빅테크가 야 저것까지 요구했다가는 싸움 나겠다. 그러니까 알았어 라고 해놓고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이자는 안 줄게. 대신에 우리는 UI, UX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수요를 끌어올게.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네. 오케이 하니까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진 다음 테더라는 걸 만약에 미국 시민들이 쓸 때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달러의 대안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거를 네. 쓰기 위해서 달러가 있지만 어쨌거나 달러는 발행돼 있는데 그 달러의 일부를 그 JP모건에 있는 계좌에서 스테이블코인 계좌로 옮기는 거니까 그러면 달러도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대안도 되니까 달러도 스테이블코인이 경쟁 상품이에요. 네. 그 원화도 스테이블코인이 경쟁 상품이에요. 원화도. 네. 자,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길게 자꾸 드리냐면은 그러면은 달러가 스테이블코인에 비해서 우위는 뭘까? 경쟁 그 포인트가 뭘까? 이자를 주는 거예요. 네. 내가 그냥 그 실제 종이돈 달러를 JP모건 계좌에 은행에 넣으면 넣으면 어쨌든 이자를 주니까. 주잖아요. 스테이블코인은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UX, UI는 개선되지만 이자는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면 돼요. 내가 이자 받을래? UI, UX를 개선할래? 그러니까 달러의 경쟁력은 스테이블코인의 테더에 대한 달러의 경쟁력은 이자죠. 원화도 테더에 대한 경쟁력은 이자예요. 원화 국민에게 넣으면 이자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원화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만약에 네. 만들었어요. 대체 상품으로. 그럼 이게 테더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원화랑 비교를 할 게 그렇죠. 아니라. 그럼 테더랑 비교했을 때 더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요? 이게 경쟁력이 뭐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스테이블코인 그 둘다 달러 이자는 못 테더보다 UI, UX도 개선시켜야죠. 네. 네. 어떤 식으로인지 간에 개선시켜야죠. 이거 뭐 개선했다고 해요. 했다고 치고. 만약에 이제 동일하다 만약에 네. 개선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빅테크나 그 사용자 생태계가 훨씬 더 큰 테슬라나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만들어 놓은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UI, UX가 개선되기 쉽지 않지만 네. 개선해서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해 봐요. 가정하면요.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나 이제 그 엑스머니나 이제 구글머니, 애플머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주는 방법은 이자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 네.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자들에게 이자를 준다. 그러면 사용자 편의성이나 사용자 경험은 비슷한데 이자를 준다 그러면 어쨌거나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깔려 있는 수요 구조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용자에게 테더나
앞으로 만들어질 애플머니나 구글머니에 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그 기본 값으로 정해져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는 이 시스템 기술과 화폐 제도에서 보면은 이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중앙은행이나 뭐 지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의 대항마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네. 가장 먼저 기본값으로 둬야 될 게 사용자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거냐 네. 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거기 사용자 이익을 키워놓고 만들어 놔야 태도보단 좋게 해놔야죠. 쓰든지 만들지 네. 할 텐데 만약에 거기서 후퇴한다. 이익이 사용자 이익이 네. 아무도 안 쓰죠. 네. 근데 지금 논의되는 거 보면 한국은행 기재부는 얘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한국은행하고 상업은행들 얘기하는 거 듣잖아요. 사용자 이익을 어떻게 줄일까만 생각해요. 그 얘기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의 통화주권, 그렇죠. 우리의 통화주권이란 거는 한국은행의 발권력, 상업은행의 예대마진, 기획재정부의 채권, 저이자 금융구조. 아까 얘기했던 독점적인 화폐 생산 구조를 갖고 있던 기득권층들의 그들의 통화주권,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주조, 네. 주조이익. 이거를 어떻게 지킬 거냐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 쓰겠죠. 안 쓰죠. 네. 그러니까 시장 원리를 전혀 그러니까 모르지 않아요. 왜냐면은 네. 한국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기재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엘리트들이에요.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민간인들 중에 가장 엘리트들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몰라서 그렇게 할까? 그렇게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크립토를 이제 자꾸 경쟁 상품으로 만들고 이제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원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사용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은 그 똑똑하신 분들이 몰라서 지금 안 만드는 거냐?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죠. 네. 네. 근데 기득권들이 알아서 국민 전체적인 이익을 환원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경제 주체들 우리가 투자할 때 각각의 경제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정부, 은행, 네. 뭐 기업 다 있잖아요. 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제각각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경제학의 기본 디폴트예요. 애덤 스미스가 국보론을 쓰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순간부터 모든 경제 그 이론의 토대는 모든 경제 주체는 이기적이다. 네. 이들이 각자의 이익을 서로 추구할 때 시장에서 그게 조화를 이루면서 생산력이 극대화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모든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모든 경제 주체는 이기적이다라는 걸 망각해요. 자, 그러면 각자의 플레이어들이 다 이기적이에요. 나도 이기적이고 네. 대표님도 다 이기적이고 이기적이죠. 기재부도 이기적이고 신한은행 다니는 사람도 이기적이고 한국은행 총재도 이기적이에요. 네. 근데 이기적인 사람끼리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제일 힘센 사람이 이기겠죠. 네, 제일 똑똑하고 힘센 사람이 이기죠. 네. 그럼 지금 한국은행, 기재부, 신한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이렇게 믿는 거는 사이비 종교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분들 나름대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발악을 할 거다. 그렇게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히 우리의 이익하고는 네. 배치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왜 그럼 그들이 국가라는 기득권 그리고 중앙은행이라는 기득권, 상업은행이라는 기득권이 왜 이렇게 고비용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까? 그들은 힘이 있고 두뇌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죠. 하지만 그 고비용을 쓰는 사람들의 불만은 흩어져요. 4천만 명한테 흩어지잖아요. 4천만 명한테 1원씩 뽑아서 4천만 원을 만드는 건데 그걸 받는 사람들이 이득으로 보면 4천만 원이지만 내가 손해본 건 1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도 그럼 됐어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10원이 됐어요. 이게 4천만 원이 4억이 됐겠죠. 그럼 10억, 내가 10원 돼야 돼. 됐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100원이 됐어요. 그럼 이제 40억이 되죠 이득은. 그 정도만 돼도 됐다 그래요. 이게 10,000원이 됐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가 이거 비싼 돈 내고 이 화폐를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 자꾸 흩어지고 그 이익은 집중되니까 그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키려고 하고 그거를 좀 고쳐봐라고 하는 사람들은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내가 뭐 그 신경 써야 살아야 돼 귀찮은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익을 지키는 사람들은 훨씬 더 쉽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은행 분들 그리고 기재부 분들 그리고 신한은행 분들이 그분들을 모아놓고 테더나 앞으로 나올 그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대항마를 한번 니네가 만들어봐. 그러면 잘 됐는데 우리 지금 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그 태스크포스 팀에 네. 지금 니네가 만든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건 니네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거지. 우리 지금 사용자 비용 구조를 하나도
계산 안 하잖아. 이자도 안 주고 네. UI UX도 좋지 않고 이 얘기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 앉아가지고 내가 정말 그분들이 착해서 우리의 국민들한테 정말 이득이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진을 줄여서 이분들이 우리 화폐를 쓰게끔 하는 이런 화폐를 만들어야 돼라고 보고서를 쓰는 순간 그 실무자는 그 책임자한테 잘리죠. 네.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우리한테 월급 받고 뭐 네가 하는 게 뭐야? 해서 계속 이제 그 기득권을 지키는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을 채택을 하겠죠. 이게 기득권 체제거든요. 이게 엘리트 체제예요. 뷰로크라시고. 근데 거기서 그러면 방법이 뭘까?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만드는 거.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일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쓴 내용이에요. 아직 책이 출판되지는 않았는데 네. 책이 한 달 뒤에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고민해 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테더나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이길 방법을 그래도 찾을 수 있는 방법. 이긴다, 진다 이거를 떠나서 이길 방법을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득권하고 정반대의 사람들로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거고요. 거기부터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더 직접적인 방법은 네. 대통령이 그냥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그 비선이든 공식적인 플랫폼이든 어떻게든 사용자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논의해서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한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구조로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가 들어와서 그 저기 예치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10% 수익이 나면 5%의 이익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짜라. 그러면은 CBDC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 자산운용사, 은행 기득권이지만 뭐 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합의를 해야 되니까 한국은행, 은행 그리고 기술기업, 자산운용사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위원회들이 다 참여해서 사용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테더랑 경쟁력을 가지려면 테더는 이자를 안 주니까 우린 이자를 주는 최소한 그거 이외에 더 큰 어떤 사용자 이익을 만들면 좋은데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럼 최소한 이자를 3% 정도 주는 인플레이션 세금을 해칭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이거 실패하면 정권 바뀌는 거지 뭐. 그냥 그런 거 만들면은 미국 쪽에 있는 빅테크들이든 뭐 그쪽 기득권 쪽에서 어떻게든 또 들어올 그런 거예요. 거 하지 마라. 견제하고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그 관세 전쟁, 무역 전쟁 할 때 기본 틀이 그거예요. 상품은 보호무역을 하고 네. 빅테크 서비스는 자유무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빅테크 얘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직 눈치 못 채는 분 많은데 신문만 차근차근 읽어봐도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할 때 정부에 레터를 보내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니네 이 레터대로 하지 않으면 협상 안 할 거야 이런 보내는 건데 그 레터의 첫머리가 뭐냐면 구글한테 지도 줘. 맞아. 빅테크들 그거 저기 세금 낮춰, 과태료 낮춰, 그리고 정보보호법 만들지 마 이런 거거든요. 유럽하고 우리한테 유럽은 워낙 세게 나오니까 잘 견제를 못해요. 근데 우리하고 일본 뭐 중국한테는 막 때리죠. 네. 특히 우리나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 네. 구글맵 우리는 저기 북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5,000분의 1 상세지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트럼프가 레터 보내면서 네. 구글맵 왜 안 줘? 협상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빅테크들로 그 서비스 수지를 높이고 관세로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게 지금 트럼프의 투트랙 전략이에요. 그거를 간파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기술 기업들이 그나마 그래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세잖아요. 네이버하고 그 카카오 같은 기업은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그 현대차 같은 기업도 사실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네. 굉장히 좋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라는 인프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는 건지 아무튼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술 기업들 참여시키고 네. 그 자산운용사 이게 김용범 실장 정책실장의 그 해시드 오픈 레이트라는 그 이제 블록체인 기업에 있을 때 그분이 2024년인가에 만들어놓은 그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고 논의했을 때 거기서 시작만 해도 진짜게 빨라질 텐데 이게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다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마이너스로 자꾸 가요. 이게 거기서 진척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답답한 게 왜 좋은 솔루션을 가진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작을 최소한 안 하고 왜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자꾸 이게 가나.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자문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똑똑한 이기주의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득권을 가장 잘 지키는 똑똑한 엘리트들이 네. 자신들의 살을 깎아내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을까? 이건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경제 주체들의 기본값이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이기적이고 우리도 이기적인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다.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우리가 질 확률이 높다. 그럼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결국에 이대로 가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좀 위기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장악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세로 보이는데 이거 막기가 쉽지는 않다. 네. 이렇게 좀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뒷얘기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창익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금융시장 특히 이제 뭐 발권력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글로벌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나름 어떤 자산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그냥 이렇게 아주 단순화해서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얘네들의 어떤 발권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추가 이익이 생길 것이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이제 공공재의 기본 베이스는 신뢰의 토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신뢰의 토대였으니까 우리가 국가한테 모든 이제 리바이던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한테 모든 권력을 위임해 준 건데 지금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빅테크의 기술력이 컴퓨터 기술이 AI 기술이 이제는 국가의 신뢰라는 그 신뢰 체계를 대체해 줄 수 있다. 네. 이게 되게 무서운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뭐 행시 봐가지고 지금 국가를 경영하고 계신 분들, 뭐 미국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본인들의 당대 지금 국가라는 시스템이 뭐 현격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대로 생활하시면 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이 신뢰 대상이 국가밖에 없다라고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거든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찾았는데 이건 지금 소수만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빅테크의 그 컴퓨터 공학, 알고리즘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등등이 비로크러시가 독점하고 있는 관료제가 독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뢰의 어떤 독점 구조를 대체할 수 있다.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기록된 역사 이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국가가 없는 상황을 상상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상상하지 못하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그 생각, 아이디어는 과거에 경험했던 거를 재편집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상상력이 좋다는 거는 그 편집 능력이 좋다는 거지 전혀 경험하거나 보지 못한 거를 만들어내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근데 그 AI는 할 수 있어요. 지금 대표님한테 한 번도 안 본 걸 그려보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번도 안 본 거라고 생각하고 인어공주를 그려요. 누군가가. 이게 한 번도 안 본 걸까요? 어디선가 봤겠죠, 당연히. 본 것들의 재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 DNA에 박혀 있는 게 국가가 없는 시스템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네. 그냥 상상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국가가 없어진다라는 걸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국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본질은 일반 시민들이 신뢰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 신뢰의 대상이 기술이 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대체자가 생기면 인간은 대체하죠. 더 저비용인 걸로.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사실상 기업이 거의 국가 역할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사이버펑크 소설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기득권인 국가가 어떻게든 이제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하겠지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게 근미래 현실화 될 거라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면 지금 이 경쟁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중앙은행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술이라는 걸로 빅테크들의 기술로 우리의 기득권이 대체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인식하셔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이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이 사용자 이익에 부합하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국가라는 거는 절대 대체되지 않아. 나는 행시 본 걸로 나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옛날에는 이게 대물림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지만 행시 보고 들어가면 어쨌거나 임기 보장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뭐 대충 복지부동하고 살아도 평생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 그럼 뭐 나중에 산하기관 기관장으로 가면 또 한 4, 5년 생명이 연장돼. 네.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민간 기업이라고 더군다나 그것도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가진 민간 기업과 경쟁해야 된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경쟁 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고 지금은 경쟁 상품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화폐 시스템 그리고 등기 시스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대체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갈라파고스처럼 버티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게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는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됐기 그럼요. 때문에 네. 사실 뭐 버티고 있겠다고 해서 버텨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그거를 테더나 저기 USDC나 네. 또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지금 뭐 테슬라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엑스머니는 모르겠지만 그 애플머니나 네. 또 무슨 뭐 리브라가 다시 또 DM이 또 발행이 된다 이러면 그 어떤 장벽을 만들어서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관세 그러겠죠, 때릴 거예요 뭐. 우리한테. 네. 미국의 정치 권력하고 빅테크는 지금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군이에요. 네.
오히려 월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월가하고는 등을 졌거든요. 네. 근데 빅테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대책들이나 정책은 우리가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지금 어떤 그 힘의 여류에 있는 상황에서 그 미국이나 빅테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상품이나 대책이 관철되거나 유지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씀대로라면 정말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그냥 거대한 파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어쨌든 빅테크 기업 뭐 예를 들어 주식을 산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요즘에 뭐 실적 뭐 고평가 논란 뭐 이런 게 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저쪽 가는 길이 이런 방향이라면 지금보다 확실히 좀 다른 어떤 레벨의 회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발권력을 갖는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동안 정부라는 섹터가 취했던 이익 구조가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 GDP는 C, I 그다음에 정부 섹터가 G가 이제 그 정부 투자 네. 섹터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소비 이 C라는 부분이 기업 투자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G라는 부분도 지금 정부 지출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이 GDP에서 차지하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에서 이 G라는 뭐 그냥 n분의 1만 해도 3분의 1이잖아요. 네. 이 3분의 1에 대한 GDP를 빅테크 기업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예요. 네. 네, 그 부분이 물론 이제 100% 대체되거나 뭐 이런 극단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냥 생각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정부의 역할을 뷰로크러시 책상 서랍 안에 있는 그 메타버스를 블록체인의 메타버스로 완전히 옮겨서 모든 것들이 다 온체인화됐다라고 보면은 정부의 GDP에 차지하는 그 3분의 1이 다 빅테크한테 가는 거예요. 현실은 여기에 뭐 어떤 일부가 되겠지만 그게 굉장히 큰 변화고 우리가 그 경험하지 못한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18세기 산업혁명은 기껏해야 기차를 말로 끌다가 그 주전자로 끌었던 정도의 변화인데 그 주전자는 그 조그만 기술을 알면 누구나 만들 수 있죠. 네. 지금 AI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오픈 AI 말고는 기술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만들죠. 못 만들죠. 네. 그 워낙 집약적인 산업이니까 당시에는 경쟁이나 대안들의 어떤 가능했어요. 지금은 이게 독점 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물론 이제 산업화되면서 그것도 이제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또 포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나 자본을 가진 일부에게 집중이 됐지만 그보다 훨씬 집중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때만 해도 주전자는 누구나 만들 수 있었는데 네. 조금만 똑똑하면 지금은 머리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자본과 기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애플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오픈 AI의 그 AI 기술을. 돈만 있어도 안 되죠. 이게. 네네. 그러니까 애플도 지금 조금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오픈 AI나 미국의 딥시크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애플의 팀 쿡도 지금 멘붕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 인력들을 끌어올려고 막 어떻게 해도 네.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있는 것도 나가고 하니까. 네.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지금 네이버라는 게 구글의 어떤 침공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그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그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요를 네. 찔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구글이 안 주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AI는 빅데이터의 싸움인데 저는 그냥 이건 그냥 기술적인 건 잘 모르지만 그냥 문돌이가 개념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빅데이터의 싸움은 규모의 경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컬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본질적으로. 그러면은 승자 독식이에요. 미국의 오픈 AI나 뭐 중국의 딥시크나 아니면 미국의 구글이나 몇 개 기업이 과점하다가 그 세 개도 통합될 거라고 궁극적으로 통합될 거라고 보면은 하나의 기업이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사이버펑크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그 흰 옷 입은 하나님이 하늘 구름 위에서 모든 네. 사람에게 식량을 나눠주는데 그게 구글 CEO잖아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빅테크의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대세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라는 개념이 이제 어찌 보면 최악은 전 세계의 공용화폐처럼 쓰일 확률도 높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수요나 아니면 또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가상화폐 투자도 괜찮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건 또 별개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갈 거예요. 사실 두 개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잖아요. 이더리움하고. 그냥 얘는 별개의 그러니까 자산인데. 그 아마 이더리움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라는 네.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이더리움의 가스비 수익이 올라갈 거다, 매출이 올라갈 거다. 네. 이게 이제 톱니가 설명한 게 가스비는 이제 매출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수수료 수익의 이제 일부 보상들이 이제 그 배당금이라고 설명했듯이 이더리움 상에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되고 유통되니까 거기서 가스
가스비 수익이 발생해서 이더리움이 훨씬 더 이제 매출이 높아지고 이더리움 가치가 높아질 거다. 네.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그 비트코인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네. 막연하게 그냥 클립토 생태가 커지니까 비트코인이 결국은 가치 조장의 수단이라서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잘 안 와닿죠. 그 비트코인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라고 이제 그러면 생각하는 네. 거냐? 그게 아니고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은 미국채지만 아닐 수 있다. 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테크라는 제4의 화폐 권력을 꿈꾸는 제4의 세력이 기득권에 뭔가 기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자기들이 테이크하려면 그러니까 니네가 원하는 거 뭐야?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나한테 줘봐. 우리가 그거 고려해서 만들게라고 한 게 네. 스테이블코인인데 그럼 스테이블코인에 미국 정부가 요구한 거는 국채사 준비금을 국채로 해줘. 그러니까 네. 오케이 받았어 딜 해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그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니까 8년 임기 끝나면 땡이에요. 네. 트럼프한테 좋죠. 그럼 미국의 정부한테 좋을까? 미국의 국가한테 좋을까? 정부는 채권만이 발행하면 정부한테 좋죠 당연히. 네. 근데 미국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국가, 정부, 시민들에게 좋을까? 지금 왜 스테이블코인 나오고 왜 클립토가 나왔는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달러가 발행이 남발되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인플레이션세가 늘어나서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달러의 발행을 조절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달러 발행, 국채 발행을 늘릴 수 있으니까라고 얘기해요. 네. 이게 안 맞잖아요. 빚을 더 줘도 되니까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계속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겠죠. 그럼 사용자들이 자기 예치금이 준비금인데 나중에 준비금을 운용해서 자기들 예치금을 받는 건데 근데 그 준비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심각해져서 내가 10년 뒤에 내가 지금 예치금의 절반밖에 못 받는다. 그거 쓸까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요구할 거예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바꿔야 되지 않겠어? 최소한 금으로라도 바꾸든지. 금이 바꾸든지. 그러면 이제 발행사들이 고민할 거예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네. 달러, 채권, 금, 석탄, 석유, 이제 외환 포트폴리오.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면 네. 이제 다른 화폐들을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서 뭐 예전에 이제 케인즈가 방크로라는 걸 만들었듯이 그 6개국의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서 뭐 하자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지금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이제 과담보를 해야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3억인데 최소한 1억 밑으로는 안 따질 거라는 공감대가 있으면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를 1억으로 책정해서 준비금으로 한다든지 네. 안전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산으로 바꾸라는 요구를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USDC나 구글이나 테슬라가 미국 정부의 그걸 받았으니까 그리고 월가가 이자 주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으니까 그걸 다 감안해서 스테이블코인 만들었죠. 근데 일단 들어갔어요. 이제 그 스테이블코인의 세상으로 많이 쓰이면 많이 또, 쓰이고 그럼 이용자들이 이제 대표님도 네, 민주주의니까. 네, 요거 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스테이블코인 대표랑 정부 대표랑 월가 대표가 만나서 니네 요거를 내가 다 들어줬잖아. 근데 지금 사용자들이 바꿔달라는데 안 그러면 이거 문 닫아야 돼.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빅테크들의 이익에 또 부합하는 쪽으로 가겠죠. 사용자 이익에 좀 더 부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살을 취하기 위해서 피를 내줬지만 네. 나중에는 살을 내주고 피를 받을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는 결국은 가장 안전하다고 이제 서사가 그때 가면 조금 더 형성돼 있는 아니면 많이 형성돼 있는 클립토 디지털 자산으로 준비금을 바꾸겠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클립토의 그 생태계가 커지고 거기에 궁극적으로 이제 디지털 골드 역할을 하는 그게 준비 자산, 근원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제도 쪽 시스템 쪽으로 계속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전망해 보면 이더리움은 그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또는 디지털 등기, 디지털 계약 등의 플랫폼으로서 매출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성장할 거다. 네. 두 번째는 이 플랫폼 생태계가 커지면 이 플랫폼 전체 생태계의 근원이 되는 어떤 보증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증 자산으로서 지금 현재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는 그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연동이 될 거다. 근원 자산으로서. 네.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월가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자 간의 이익 나눔으로 보면 월가는 지금 빅테크한테 뺏긴 것밖에 없잖아요. 네. 네. 여기서 월가가 가만히 있을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는 블록체인 세상으로 온체인화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월가가 지금 그려놓는 어떤 설계도가 뭐냐, 청사진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온체인 담보 자산의 패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준비 자산. 그럼 우리가 지금 빚을 낼 때 부동산 담보로 하잖아요. 네. 그럼 온체인상에서 어떤 금융들이 발생하려면 담보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온체인상의 담보를 내가 저기 등기소에 있는 이 부동산 등기를 갖다가 온체인상에서 스테이블코인 대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이 온체인상의 세상이 있는데 온체인화된 담보물이 뭐냐? 토큰화를 다시 그게 토큰화죠. 아까 얘기했던 그 실물자산 토큰화, 그러니까 RWA라고 하는 거, 네. 블랙록이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JP 모건이 하고 있는 게 좋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코인은 빅테크 니네가 발행해. 물론 지금 그 월가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그, 네. 그 지니어스 액트를 보면 걔네가 그거 발행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 이자 뺏기는 건데 그거보다는 그 RWA로 우리가 온체인 담보 시장을 장악하겠다. 거기 그거를 기반으로 토큰은 빅테크 니네가 발행해라. 그 거대한 그 뿌리는 우리가 꽉 쥐고 있으면서 그래 니네 가지치기나 해봐라.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블랙록의 레리 핑크나 JP 모건의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그 빅테크 피터 틸이 어마어마한 거물이지만 그래도 지난 100년간 그 미국의 금융과 그 월가의 금융을 장악해온 그 어마어마한 권력 구조 속에서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레리 핑크나 네. 제이미 다이먼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냥 세상 모르고 날뛰는 하룻강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네. 이제 잠재력은 어마어마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기득권 쪽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좀 까불긴 하는데 뭐 쟤를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마냥 받아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니네 이익을 챙겨주는 생색은 내면서 조용히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익 챙기는 구조에 대해서는 절대 떠들지 않아요. 그럼 빅테크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구조만 지금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월가의 이익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 어떤 매체, 레거스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뉴욕타임즈나 이런 미디어들이 가만히 하는 거 보면 그 RWA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은밀하게 가자는 거고 네. 신흥 세력들은 자기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자꾸 선전하고 새로운 수요처를 끌어야 되니까 빵빠레 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빵빠레 울리는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균형 있게 보지 않으면 작은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네. 네, 그 작은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의 이익은 과장된 면이 있고 월가의 기득권은 과소평가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여기다가는 1.3을 곱해서 봐야 되고 지금 빅테크들의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위력은 0.7을 곱해서 보는 게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보는 방법일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담보물로서의 비트코인의 역할이 앞으로 훨씬 커질 것이니까 어차피 수량은 제한돼 있고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요가 높아져서 네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그러면 이 생태계 안에서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미래는 좀 좋겠어요. 전망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 비트코인을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공부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거래에 쓰이기는 좀 어렵잖아. 네네. 그러면은 이게 화폐가 될 수 없잖아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제 대응했던 이제 논리가 뭐였냐면 비트코인은 화폐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비트코인이 화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화폐가 되기를 희망하는 거지 비트코인이 아직 화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은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는 거를 싫어하는 거지 비트코인이 화폐가 안 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행형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진행형에 있는 어떤 과정을 결론지어 생각하는 거는 이 논쟁의 시점이 맞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화폐라는 이 서사가 공유가 되면 테크니컬리하게 기술적으로 이걸 화폐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블록체인 기술 또는 컴퓨터 기술, 무슨 코드화 기술 이런 건 저는 기술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많은 그 기술자 엔지니어 분들이 달려들면 하루아침에도 쉽게 얘기하면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화폐라는 서사가 형성된 다음에 이걸 코딩화 시키는 그거는 그 서사를 코드화 시키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저는 비트코인의 어떤 레이어 1, 레이어 2 또는 어떤 뭐 사이드 체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비트코인의 변두리에 붙어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만들어 가는 종합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더리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만들 때 가졌던 생각이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네. 비트코인이라는 그 블록체인을 보니 너무 좋은 기술인데 저거를 왜 가치를 저장하고 이전해주는 그 장부 역할만 하게 제한을 뒀냐. 저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범용 컴퓨터다. 인터넷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다. 저거는 그 자체의 어떤 소프트웨어 앱이 아니라 이거는 OS야. OS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저걸 그냥 단순한 그냥 화폐 앱으로 쓰려고 하냐. 그래서 만든 게 이더리움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비탈릭 부테린이 써놓은 그 지분 증명
그 작업 증명이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을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기세를 들여서 내가 연산을 풀면 그 연산을 가장 먼저 푼 사람에게 그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어렵게 얘기하면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전기세를 많이 쓰면 네. 내가 비트코인 하나 받는 거예요. 이 전기세를 쓰는 이 작업, 이게 이제 작업 증명이에요. 내가 네. 이 전기세를 썼다.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걸 해야 내가 비트코인을 받거든요. 근데 이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걸 하려면은 전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빅테크들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지구, 뭐 저탄소 경제 이런 거하고 부합하지 않잖아요. 사실 부합하는데 부합하지,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부합하지 않아요. 전기를 많이 쓰니까. 하지만 전기라는 가치를 저장해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1차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을 생산하는데 채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비탈릭 부테린이 보니까 아니 저거 전기료도 많이 들여가지고 탄소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저 좋은 운영체제를 단순하게 화폐 장부라는 어떤 단순 앱으로 쓰고, 이거 좀 아닌데? 그러면 앱이 아니라 OS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모든 사람이 이더리움이라는 OS에 들어와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애플이 처음에 스마트폰 만들었을 때 그 스마트폰이라는 그 운영체제 위에서 오픈돼 있잖아요. 누구나 비용 안 들이고 그냥 앱을 올릴 수 있게 생태계를 오픈해주면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생태계를 키우면 거기서 키운 그 생태계 내에서 OS의 수익 구조가 생긴다 이거잖아요. 이건 처음 일반 사람들 이해 못 하거든요. 네. 왜 내가 돈 들여가지고 저 비싼 돈을 들여서 서버 데이터 센터 만들어 놓고 그걸 다 공짜로 오픈하지? 이게 이제 인터넷 기업을 처음 봤을 때 제 생각이었어요. 네. 왜 이재용 저 똑똑한 사람이 왜 한 메일 만들어 놓고 왜 매일 저거 내가 50원씩 내도 쓸 것 같은데 왜 저거 왜 돈 안 받아? 미친 거 아니야? 그랬죠. 생태계가. 일단은 이 생태계를 키워놓고 그 생태계에서 이제 부가가치 창출하는 게, 그랬는데 비탈릭 부테린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 블록체인이라는 OS를 이제 블록체인 OS를 만들어서 오픈해 놓으면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 NFT 업체들, 그다음에 RWA 다 쓸 업체들 거다. 다 들어와서 자기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나는 거기서 가스비 받으면 돼. 그게 이제 구글이나 이제 네. 애플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 초반에 그 기술 기업들이 했던, 인터넷에서 했던 똑같은 로직을 지금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의 애플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 기업 가치가 지금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엔비디아가 4조 달러니까 3조 달러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3조 달러, 그 기업 가치가 3조 달러만이라고 봐도 현재 비트코인 총액에 버금가거나 초과하는 거죠. 물론 또 비트코인 가치도 그때 되면 또 더 많이 커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치를 그냥 그 서사만 가지고 이해해도 이더리움이 투자할 만한, 거기에 어떤 속임수가 숨어있지 않다면 투자할 만한 서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비트코인의 뭔가를 내가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투자하려고 하니까 이 네. 나쁜 머리로 그거 이해하는데 아직도 이해 못했지만 10년이 걸렸으니까 10년이 늦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서사만 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투자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공부해도 좀 사놔라. 네, 조금이라도 사놓고 이해하면서 봐도 큰 함정이 없다면 성공 투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지금 아직은 이해 못했지만 그냥 사둘까? 소액이라도.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9, 이더리움 1 정도로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추가로 투자할 때는. 이제 결국에 투자라는 개념이 당연히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뭐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와도 그때 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 신념이 생기는 건데, 뭐 그런 게 당장 없더라도 사실 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 뭐 이더리움하고 지금 비트코인 얘기해 주셨지만 나쁜 투자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이더리움이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 정도만 돼도 3조 달러인데 그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만약에 애플 정도만 돼도 지금보다 대여섯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제도권에서 이제 기득권을 가진, 물론 톱니는 지금 현재는 월가에서 나와 있지만 어쨌거나 월가의 파워맨이었던 그런 분들이, 리더들이 지금 서사를 지금 막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강력한 서사를 만들면 대중들이 그 서사를 따라가는 거는 비트코인보다 짧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비트코인의 서사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아서 시기를 놓친 분들이 지금 땅을 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톱니가 한 10년 전에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뭔 말이야? 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걸 이해하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인터넷이다라는 게 지금 톱니의 서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시에 이제 그런 거를 시기를 놓쳤던 분들이 톱니는 서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논리적 근거가 있으니 그럼 이더리움이 이제 블록체인 인터넷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그 서사의 확산 속도는 빠르죠.
더 지금 이제 그러니까 15년까지는 안 걸리겠죠.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 수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수점을 살 수도 있지만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개 정도는 사놔라 어떻게든. 그러면은 뭐 나중에 뭐 인생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에 동의하시는지 뭐 0.1개라도 사놓을까요? 다다익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뭐 나이가 50이 되고 나서야 이제 비트코인 한 개를 그냥 돈 주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정도니까. 근데 많은 분들 젊으신 분들 실제로 이제 미래의 가치를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한 개를 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1억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워라밸 다 지켜가면서 내가 쓸 거 다 써가면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 쪽에 좀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이제 낫다고 보고 그냥 하나라도 사두시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당시에 그 압구정동 아파트를 1억 5천 정도, 2억 정도에 살 수 있을 때 그게 그 8.31 대책 2006년인가 5년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8.31 대책 나올 때 뭐 6, 7억까지 갔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이게 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버블이 더 커질 수 있을까? 그게 시작이었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근데 그 구조가 아까 이제 누차 말씀드렸듯이 달러라는 화폐 시스템은 유동성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내재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유동성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폐 시스템이 완전하게 지금과 반대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게 상승률에는 제한이 있겠지만 어떤 대안이 또 생기기 전에는. 근데 그 대안으로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클립토가 각광을 받고 있으면 여기에 시가총액을 상당 부분 이전시킬 거라는 거예요. 금의 시가총액, 아파트의 시가총액, 그 채권의 시가총액을 상당 부분 이전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면 지금 그 미국 국채 시가총액이 36조 달러. 지금 강남 아파트 만약에 2만 가구라고 하고 그게 평균 20억이라고 하면 그거 곱하면 시가총액 나올 거고, 또 금의 지금 시가총액이 20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 국채하고 금의 시가총액만 따져도 얼추 거의 한강변 아파트랑 다 우리가 그 레거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다 그 합하면 그게 결국 어디에 수렴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 GDP에 수렴하거든요. 100조 달러예요. 연간 글로벌 GDP가.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화폐라는 거는 결국은 실물 자산의 1대1로 대응하는 구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GDP 100조 달러가 모든 자산의 총합이 거기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통화 승수다 뭐 거래 그 저기 속도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반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그냥 100조 달러가 우리가 자산의 시가총액의 합이 수렴하는 액수다라고 보면 그 상당 부분을 만약에 비트코인이 가져온다. 거기에 20%만 가져온다고 하면 20조 달러잖아요. 아까 계산했듯이 이더리움이 인터넷으로서 OS로서 애플 정도 시가총액이 된다 그러면 3조 달러라는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국면에서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바라보고 있고 이걸 내가 지금 사두면 30년 뒤에 이제 정보 네트워크가 발전하니까 예전 속도보다는 빠르겠죠. 그러면 지금 한강변 아파트가 100억 되는데 25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이 한강변 아파트만 한 가격이 되는데 25년보다는 짧게 걸릴 거예요. 절반으로 따지면 한 15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걸어온 시간만큼 내가 걸어가면 내가 지금 1.6억 원어치 사두면 그게 1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 사놓을만 하다. 그럼요. 반대로 생각하면 물론 중간에 부침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장기 투자 개념으로 생각한다면은 오늘 길게 얘기해 주신 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정도면 한번 베팅해 볼 만하지 않나. 그 정도까지는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표님한테 부동산 투자 잘 아시니까 지금 20년 뒤로 돌아가서 100억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100억을 어디다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20년 부동산으로 살 거야 너무 무조건 많죠. 압구정동 아파트 살 거 아니에요. 100%. 그러겠죠. 어떤 뭐 포트폴리오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우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현상은 구조화됐으니까 반복될 거거든요. 그게 이제 디테일은 변하겠지만 기본 뼈대는 똑같아요. 인간이라는 그 동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동물이거든요. 이제 AI라는 어떤 툴이 생기긴 했지만 AI가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줘도 내가 그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지난 25년간 경험한 그 경험으로 보면 앞으로의 25년 동안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뭐가 될 거냐라고 하면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할래요? 이 질문이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 사야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건데 수량이 늘어나지 않는 그 무언가를 계속 찾으러 사람들은 다니겠죠. 그걸 이제 수백 수천 년간 반복해 온 게 어찌 보면 이제 투자 시장이니까 새로운 어떤 투자처가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될지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창익 대표님 모시고 코인 시장부터 이제 거대 담론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그 본인도 한번 찬찬히 공부도 좀 해보시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또 대표님 책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뭔가 좀 새로운 문물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좀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